저도 미국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12월 달에 이미 3.25%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것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저는 유럽에서 원전을 생각하는 그 시각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완의 완성입니다. 결국 마침표는 이번에도 못 찍을 거다. 저 쉼표를 찍을 텐데 우리는 그 쉼표를 잘 이용해서 아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10월 정도에는 매도를 하자. 네네. 이 말씀은 사실 그 이후에는 뭔가 더 위험한 어떤 급락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뉘앙스가 깔린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전문가라기보다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연준의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 이거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아주 엄청난 쇼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을 정도에는 미리 다 정리하는 게 좋고 내년 상반기에 저점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뷰도 저는 일부 바이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먼저 일단은 익절을 한번 하는 타이밍을 올해 10월 말쯤으로 잡는 거는 저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1분기 미국의 GDP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왼쪽 차트가 미국의 1분기 GDP가 이 전기비 연율 기준, 그러니까 미국은 분기 성장률이 동일하게 4분기 동안 지속됐을 때 연간으로 얼마나 성장할까를 보는 게 전기비 연율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1.4%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 차트는 그거의 세부 지표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마이너스 1.4라는 숫자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소비가 1.8% 플러스였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8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운 게 다른 쪽에서 다 하락세였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딱 보니까 수입, 수출, 즉 대외 부분이 망가졌고 재고가 줄었고 재고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좀 줄었고 이 대외 부분이 망가졌다는 게 최근에 나오면 역시 이것도 공급 차질의 우려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이 미국은 전체 경제 중에서 3분의 2가 소비 경제인데 그렇죠. 소비가 살아있고 미국 고용도 좋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오히려 2분기는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각에 일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과연 이 민간의 자생력이 영원할까? 결국 그동안에 돈을 풀었던 거, 그리고 저금리에 대한 향해, 많은 고용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소비의 완성형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자생력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돈을 줄이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대외적인 고용시장도 지금이 완전 고용이라면 앞으로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더구나 저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바라볼 때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100명이 고용활동을 하던 상황에서의 3.5%의 실업률과 이제 50명이 더 이상 고용활동을 안 하는 가운데 3.5%의 실업률을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저는 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미국 고용이 좀 둔화됐다,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생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단기 차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이 주황색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초단기 금리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왜 보냐면 미국 연준 지방은행 중에서 뉴욕 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연준이 향후 경기 침체를 미리 확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가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차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경기 침체 안 오나 보다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같이 그려놨잖아요.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늘 시차는 존재하지만 10년물과 2년물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면 10년물과 3개월물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10년물과 3개월을 따라서 10년물과 2년물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연말부터 연초는 좀 불안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0월 달에 팔고 우리가 일단 기다리자라는 것으로 비슷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좀 다른 게 이번 경기 침체는 좀 짧을 거다. 아, 짧게? 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1에서 2년 정도는 경기 침체가 그렇죠.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짧을 수 있다. 그게 짧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왜 옵니까? 긴축해서 와요. 금리 많이 올려서 와요. 근데 이번에 금리도 상반기에 꽤 세게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리는 이 금리 수준이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즉 버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리를 상당 부분 빠르게 올리는 이 속도가 향후 있을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하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되게 짧을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익절을 하시고 추이를 보시다가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또 위험을 한번 사시는 전략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그 역시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랑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올리면 뭐 지금 해봐야 올해 올리기로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거를 1%를 한 번에 올리든 어떻게 됐든 일단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게. 맞습니다. 일단 화면에 잠깐 보시면 그것이 이제 연준이 향후 금리를 이 정도 올리겠다라는 가이던스. 그게 오른쪽 차트에 있는 이제 점도표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3월 FOMC에서 연준이 올해 1.9%까지 금리를 중간값을 올리겠다. 내년에는 2.8%, 그다음에 향후 먼 미래에는 2.4%까지 올리겠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리고 나중에 내리더라도 궁극적으로 한 2.4에서 2.5%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준의 향후 5년의 골, 목표 지점입니다. 그걸 더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천천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차트 보시면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2.5%가 연준이 바라보는 향후 5년 뒤의 목표 지점이었잖아요. 현 3월 FOMC까지는. 그런데 이미 금융시장은 올해 12월 달에 이미 3.25%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것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수준보다 많게는 70bp, 75bp, 더 많게는 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높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속도대로 간다면 과연 올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를 넘을지 시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좀 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이런 시장의 빠른 눈높이를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까? 그게 또 6월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6월 FOMC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중에 체크 포인트 하나가 이 점도표.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점도표가 지난해 12월 달보다 올해 3월 달이 향후 목표 지점이 내려갔어요. 이걸 중립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 때문에 3월 달 FOMC 이후에 금융시장이 환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되게 빠르게 올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옛날만큼 못 올리는구나. 그런데 이미 금융시장은 올해 연말에 3.25%까지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한 6월 FOMC에서의 점도표에서 과연 연준이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금리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 2.5, 2.75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아. 왜냐하면 경기 침체도 있으니까. 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게 6월 달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죠. 그 경기 침체는 우려로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증권시장에는 호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연준의 스탠스가 뭐냐면 그만큼 경기도 볼 거다라는 것이 의중이 있다는 산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는 안 좋죠.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다만 연준이 지금은 물가를 잡겠다고 한쪽으로 되게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 같지만 이 속마음에는 경기도 보고 있구나. 그런 것이 이런 힌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다시 부양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시 내년 상반기에 최고의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이 지금 올려봐야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해봐야 얼마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 정도 금리 차를 가지고 그걸 뭐 다시 제로 금리로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과연 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그다음에 유동성을 지금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당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과연 다시 유동성을 풀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지금 뭐 9조 달러에서 예산 1조 달러 줄인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과연 경기 부양에 대한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하냐. 지금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네네. 이런 의견. 네,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향후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 경기 침체가 온다 한들 지금의 연준의 이 버퍼가 지금의 긴축이 나중에는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 물론 이건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미리 좀 예단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가정은 경기 침체가 짧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길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막죠. 그것은 정말 서머스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 지금 200bp, 300bp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그의 논리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는 더 하드랜딩이 크니까 지금은 한 7에서 8번 정도로 금리를 올리고 향후 경기가 약간 둔화되거나 침체 가능성이 잠깐 나타난다면 지금 올렸던 금리로 유동성을 투하해서 막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질문 주셨던 게 뭐냐면 그럼 그 유동성 흡수 효과가 과연 영향이 있을까? 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금리 인상과 QT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QT도 결국 뉴욕 연준의 워킹 페이퍼를 보면 QT의 500억 달러의 한 달에 500억 달러의 긴축은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예요.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되면 나중에 1조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3-4번의 금리 인하 효과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연말에 연준이 7번 금리를 총 올리고 QT를 한 7천억에서 1조 달러 줄였다 하더라도 그게 금리 인상 효과로 보면 보통 한 10번 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중에 한 10번 넘는 금리 인상 즉 100에서 150bp의 금리 인상은 나중에 충분히 버퍼가 될 수 있다. 단 경기 침체가 짧다는 가정하에서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연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제한적이니까 그것도 네. 연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 지금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동성 회수와 금리 인상 한 그 폭을 가지고도 충분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충분이라는 얘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 바텀어의 역할은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2008년 이후에 연준의 아픈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완의 완성입니다. 결국 마침표는 이번에도 못 찍을 거다. 저 쉼표를 찍을 텐데 우리는 그 쉼표를 잘 이용해서 한번 어렵지만 그래도 나오는 데이터들과 현황을 잘 파악한다면 그래도 못 잡을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본 어떤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뭐 유럽 경제도 그렇고 뭐 미국도 이것이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결국은 또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 끝났을 때 원자재 가격은 다시 급락하고 다시 뭔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빼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판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푸틴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행위다라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과연 가능성은 좀 작겠지만 봉합된 이후에 서방의 제재는 원상복귀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데 이거는 신냉전의 아마 큰 국면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예상대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이 결국 물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신냉전 시대에 즉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결국 블록화 경제가 다시 한번 떠오를 거다. 세계화의 종언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결국 우크라이나의 그 싼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유가와 천연가스를 다른 쪽에서 대체할 만큼 그 정도 시간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다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만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부는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물가의 피크아웃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물가는 피크하고 아웃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1%의 물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한 3, 4년 안에는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만약에 오히려 그 1%의 물가를 보려면요. 경기 침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와서 수요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물가가 곤두박질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이죠. 결국 물가의 큰 상승 이후에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 아니고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그 부담, 인상 요인을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소비자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역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번에 뭐 아마존에서 발표했을 때도 그런 인상 요인 그러나 그걸 우리가 최대한 흡수하려고 했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기업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기업 이미지도 있는데 그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게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다면은 우리 소위 PER로 얘기하는 게 네.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닝과 매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모두 다 불리해진다는 게 또 하나 포인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전략이 그래서 전략가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소재와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100% 쓸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찾자. 필수 소비재.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싸지면 다 살 것보다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만 사게 되니까 라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올해 연말까지 그런 큰 불안감 속에서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만 먹고 쓰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이 구조의 큰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전에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남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적게 벌고 적게 남기는 그런 시대의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고 그런 큰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원에서 찾았죠. 에너지원에서 지금 이제 전통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에너지 시장이 다시 한번 트렌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이 불격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는 정부의 강한 의지, 지금 뭐 의지가 있죠. 하지만 결국 산업이 이걸 버틸 것인가. 결국 거기에 대한 퀘스천, 그 중간을 메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원전.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모든 산업을 다 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원에서의 그 변화 속에서 결국 전통 에너지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 트랜잭션 그 구간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이미 테마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워렌 버핏도 최근에 그 에너지 회사 네.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이제 갈수록 품귀 현상 혹은 뭔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네네. 이제 보통 우리 투자자들은 추측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정유주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왜 정유주를 사? 이건 에너지를 만드는 거 혹은 뽑아내는 데를 사야지.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대체 에너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새로운 네. 에너지 공급원이니까. 그러나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 원전. 네네. 그 원전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약간 테마성으로 되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되게 불안정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급등락이 심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이 어떤 이게 정말 대세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금석 같은 게? 일단 유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가장 다급한 것
아니면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저는 유럽이라고 봅니다. 유럽은 아직까지도 헝가리와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독일도 사실 여론이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중장기 화력을 무기를 지원하는 여론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이 러시아의 의존도, 이 에너지 의존도가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럽의 행태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신마샬 플랜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의 LNG가 결국 유럽으로 떠났죠. 단가도 안 맞는데 떠나니까 미국의 천연가스가 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자, 근데 그런 것보다 유럽에서 원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유럽에서 원전을 생각하는 그 시각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보다 현재 유럽은 원전이 이제는 옵션이 아닌 좀 더 필수적으로 가다듬고 있다는 쪽에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투자도 심각하게 좀 서스테이블하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원전에 대한 흐름, 이걸 통해서 우리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봉쇄를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 경제가 사실 거기에 많이 도움을 받아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야기들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다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그 전서부터 시작된 또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 산업들에 대한 제약.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데 요즘 뭐 다시 시진핑 주석이 다시 그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호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무역대표부 위원장인가요? 관세. 거기에서 뭐 관세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네네. 이러한 것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올해 가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서방 세계에서 이해하려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국 경기가 크게 무너질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통계를 만들어서 목표 성장률 5.5%는 아니더라도 5% 가까이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내실이 좀 중요한 것이죠. 보시면 저는 중국 경제가 올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미 힘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힌트를 외환시장에서 역시 또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위안에서 찾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오른쪽 차트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국의 통계국 PMI 제조업지수 급락하고 있죠. 결국 이게 4월 달인데 5월 달, 6월 달도 계속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중국의 1분기 GDP가 4%를 나오면서 5.5%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2분기가 5%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선행 지표가 고개를 내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돈 풀고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 차트에 보시면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 이 주황색입니다. 제가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이미 역전이 됐고 또 이 폭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 50bp 베이스 포인트 올리고 또 중국은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하니 위안화는 약세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뭐 외환 지준율을 더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안 약세가 7위안을 넘을 가능성이 또 높아졌고 그게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자금 이탈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은 지금 시기가 좀 상조다,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 7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7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엔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요.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 세계 공장으로 치부하는 중국의 물건들을 위안화는 싸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아킬레스건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안이 달러 대비 7을 넘어가는 게 좀 더 빨리 나오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좀 더 주의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속도의 위안화 약세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16년에 한번 겪어봤거든요. 이때 중국이 휘청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1조 달러 날라가고 자금이 방어하려고 하다가. 네. 지금도 이제 여지없이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멘트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질질 끌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위안은 계속해서 약세인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누르면서 7년도 안 넘고 그 6.6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올해 연말까지 간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글로벌 경제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는 좀 부진하게 보는데요. 그래도 외환이 달러 대비 위안이 7을 넘으면 오히려 그게 또 전환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역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 미중 패권 전쟁이 좀 완화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것도 좀 경제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데 이 관세는요. 저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관심 밖으로 벗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최근에 환율 보고서가 작년 4월에 발표되고 아직까지 발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이 달러 대비 130엔을 넘고 최근에 위안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약세가 됐거든요.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 관찰 대상국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일 미국에 겁나는 게 환율 조작국 그렇죠.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재가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미국이 그 전에 잣대를 갖고 일본, 중국, 한국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라고 제재를 가해도 전혀 다를 게 없는 건데 아직까지 미국이 환율 페이퍼 자체,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 환율 조작과 관련된 환율 보고서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이 뭘까? 결국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다른 건 이 관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은 약간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것에 다 묻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글로벌 경제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리스크 관리하면서 내년 상반기 어떠면 다시 한번 또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준비하자. 네, 이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